네, 이제 레코딩 뜨고 있고요. 그래서 레코딩 되라고 지금 여기부터 다시 띄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자, 머신러닝 is 이렇게 써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배웁니다. 어디서요? 경험에서 배웁니다. 음. 여러분들 딱 느낌 오시죠? 우리가 보통 경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뭡니까? 데이터겠죠? 그다음에 with respect to 어떤 어떤 클래스의 작업이 있습니다. 어떤 작업들이 있죠?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어떤 분류, 예측, 지도학습이죠. 아니면은 자료의 분포를 배우는 비지도학습도 있죠. 근데 지도학습이건 비지도학습이건 그 배우는 익스피어런스와 태스크가 같다고 해도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퍼포먼스 메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요. 어, 이것만 있는 것보다는 뭔가 그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한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배우냐면 자,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게 P 어떤 태스크의 그 퍼포먼스가 경험을 쌓을수록 계속 좋아지는 방식으로 배워야 됩니다. 배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 그냥 멋들어지게 쓴 것 같죠? 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어떤 보통 머신러닝의 반대 혹은 그 대조되는 개념으로 룰 베이스드가 많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룰 베이스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짰죠? 익스피어런스가 있나요? 익스피어런스를 룰로 if and then 구문으로 짜죠. 네. 근데 이 머신러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데이터 익스피어런스를 쌓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작업과 퍼포먼스를 정의해서 작업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머신러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학원생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수업에서는 온리 한 우물만 팝니다. 어떤 한 우물만 파냐면은 우리는 확률적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머신러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자면은 잠깐만 이것도 들어가야 돼. 파라메트릭.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번 수업에서 K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나 랜덤 포레스트나 트리 베이스드 메소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이건 약간 이 저자의 철학과도 좀 그 연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자의 말에 의하면은 확률적 접근이 좀 이렇게 이 자료의 불확정성을 다루기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딥뉴럴 네트워크 정도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잖아요. 네,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태스크들이 있는지 태스크 3개만 가볍게 이 태스크 종류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개. 뭐 있습니까? 자, 슈퍼바이저드 러닝이 보통 가장 파퓰러하죠. 그래서 자, 익스피어런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보기 힘들겠다. 익스피어런스가 어떻게 레프레젠트 되죠? 자, D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보통 X와 Y의 순서상 이렇게 주어지죠. 그다음에 태스크가 뭐죠? F를 배우는 거죠. 뭐 어떤 F를 배워요? 요 Y는 fx 관계 요 F를 지금 배우고 싶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지금 X축과 Y축이 있는데 룰 베이스드로 하면 자 만약에 X가 4보다 커 다음에는 Y는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니면은 F는 뭐 펑션 X로 해가지고 그냥 리턴 4x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규칙을 어떻게 배우겠다는 거예요? 일단 x랑 y를 흩뿌린 다음에 요거를 잘 설명하는 요거를 어떻게 만들까 요거를 고민하겠다는 게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어프로치죠. 용어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x를 뭐라고 부르죠?
자, 보통 얘는 그 D디멘전 벡터라고 치고 얘를 보통 X의 그 성분 하나하나를 피처라고 불렀었죠.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특징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은 공별량, 코베레이트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Y는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자, Y는 어떤 사람은 레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타겟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리스판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Y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만약에 잠깐만 슈퍼바이저 러닝에서 만약에 Y가 저 컨티뉴어스는 대충 컨티점 찍고 넘어가도 될까요? 많이 쓸 거라서 그러면은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서도 Y가 컨티뉴어스 리얼 밸류인 경우에는 뭔가 연속적인 실수값을 취할 수 있는 경우 뭐 키라든지 아니면 특정 좌표 값이라든지 뭐라고 불렀죠? 보통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Y가 어떤 자 수리 통계로 돌아갑시다. 연속형 확률 변수에 항상 그 옆에 나오는 거 이산형 확률 변수가 꼭 나오죠. 어떤 Y라는 게 꼭 이런 정수값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순서가 없고 베타적인 어떤 값들 중에 하나를 취하면 이를테면은 이 사람이 이 사진이 개냐 고양이냐 이러면은 우리는 얘를 자, 뭐라고 불렀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렀었죠.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혹시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잘 들립니다. 한 3분 정도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 아예 안 들렸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쓰실 때부터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만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다시 들리시나요? 안 네, 들려요? 잘 들려요? 들립니다. 네, 아, 네, 네. 잘 들려요? 아, 네. 네. 아유,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뭐가 문제지? 음, 그, 자, 네. 별 얘기 안 했고요.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레이블로 이 제로 원을 쓸 때도 있고 플러스 원 마이너스 원을 쓸 때도 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 원은 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얘기할 때 편하고요. 플러스 원 마이너스 원은 서포트 벡터 머신류를 얘기할 때 편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we focus on parametric supervised learning. 파라메트릭 슈퍼바이저드 러닝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consider a class of functions that can be 되게 당연한 말인데 좀 길게 썼습니다. 장황하게 쓰고 있어요. 어떤 펑션들을 그 어떤 p 차원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겠어요. 왜 그냥 펑션 하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오브 펑션을 고려할까요? 다시 위로 올라가죠. 자, 여기 이쪽 그림에 대해서 요 찍힌 포인트들을 피팅하는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 선택할 거잖아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캔디데이트 펑션들이 필요합니다. 후보 함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내가 클래스를 정한다는 건 그 클래스 안에서 하나를 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연속 함수 중에 하나를 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은 모든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 이 점들을 잘 설명하는 걸 하나 픽하겠다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연속 함수 아니면 모든 뭐 미분 가능한 함수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잘 떠오르지 않냐면은 그 함수들은 너무 선택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그좀 클래스를 좁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클래스는 그러니까 함수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함수 하나하나가 x가 d차원 벡터라고 하면은 그냥 x에 대한 선형 함수를 고려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보통 이런 그 클래스를 고려한다는 건 이 뜻이죠. fx 세타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를 쓴다는 것이고, 세타는 베타 제로 베타, 그래서 이렇게 d 플러스 1 차원의 세타를 고려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더 많은 그 함수들은 지금 제가 만든 강의 노트 기준입니다. 1.10, 1.12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 그래서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를 한다는 거는 우리는 저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함수를 뭐 중에서 픽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 중에 하나를 픽하겠다는 거죠. 아까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연속 함수 중에 하나를 저거를 잘 설명하는 거 하나를 픽하겠대. 그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지금은 막 깊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요 직선 중에 뭐가 좋을까 생각하는 게 조금 인지적으로 쉽지 않은가요? 네. 연구할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할 땐 어떻게 교수님, 지금도 마이크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끊겼었어요? 한 20초 정도 20초? 네. 여기부터 얘기하겠군요.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은 아니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태스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얘가 작년에 구매하고 되게 잘 쓴 건데 좀 수명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이 정도로 얘기해도 괜찮나요? 잘 들려요? 하나만 더 테스트 해볼게요. 이 마이크는 어때요? 아까랑 비교하면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오케이. 이거 이 정도 그냥 이거로 해도 되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밖에 잡음이 좀 있어가지고 창문을 닫고 올게요. 슈퍼바이저드 러닝에 집중하는 이유는 왜냐면은 다른 태스크도 슈퍼바이저드 러닝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많이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간략하게 그냥 주어진 데이터셋 구조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unsupervised learning은 비지도 학습이라고 불리죠. 레이블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은 태스크는 그 x의 확률 분포를 어떤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되게 범용적으로 그냥 p라고 쓰려고 해요. 그래서 p가 가끔은 확률 분포를 얘기할 때도 있고 p가 어떨 때는 확률 밀도함수 PDF를 얘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x가 이산형으로 들어오면 이 px는 확률 질량 함수겠거니 하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서 주요 이그젬플이 클러스터링 있고 그다음에 주성분 분석 있고 오토 인코더 있고 그래서 뭔가 다시 써야겠다. run over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묘사할 수 있는지 자료 자체의 이해를 돕는 게 좀 unsupervised learning의 목표고요. supervised learning과 다르게 훨씬 관심사가 다양하고 문제가 훨씬 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퍼포먼스 메저가 좀 많이 well defined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데 supervised learning은 이 F를 잘 만들면은 뭐 내가 개고양이를 잘 분류하는 분류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어떤 탐지기가 사기를 잘 탐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딱딱딱 실생활로의 가치로 좀 더 쉽게 연결이 되는데 unsupervised learning은 그 약간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은 이거를 잘했다고 해서 일단 첫째로 이걸 잘했는지 자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기준으로 잘했다라고 쳐도 이게 어떻게 좀 잘 활용될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보다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세상엔 더 많고, 그래서 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잘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참 많죠. 그래서 다른 예제가 그래서 잠깐만 레프레젠테이션 얘기하다가 잠깐 딴 길로 샜는데 다들 약자 아실 테니까 그냥 약자만 쓰겠습니다.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등도 있죠. 저희 학교 기준으로 제가 주로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학습을 가르치는데 학부 때는 일단 지도학습이 좀 가장 기본적이니까 지도학습을 커버하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게 느꼈던 부분들 여기 또 중요한 토픽인데 시간상 다루지 못해서 이번 코스 때는 얘네들을 한번 좀 터치해 보려고 해요. 그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은 더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task to run
어떤 정책을 배워야 됩니다. A라고 안 쓰고 파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A는 파이 X라고 한다는 거는 if X가 옵저버 되면 we decide on action. based on 파이 이거를 이 파이라는 함수에 기반해서 결정을 할 건데요. 근데 데이터셋을 적지 않은 이유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좀 세팅 이걸 수식으로 적자면은 수식이 더 좀 장황한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저희 수업을 다루는데 저희가 RL 자체를 참 메인하게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좀 불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근데 목표가 뭐냐면 뭔가를 최대화하고 싶습니다. 내가 팔리시를 잘 배워서 나중에 이 녀석이 베네핏을 최대로 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이 녀석이 잘 작동하도록 뭐 로봇 같은 거나 아니면 드론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열심히 실패해도 괜찮죠. 중요한 거는 얘를 서비스에 적용했을 때 그때부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많이 불리는 것들은 그 알고리즘 데이터셋의 구조를 보시면 그 리워드가 넥스트 라운드의 리워드부터 그 다음에 퓨처 라운드의 리워드가 등뒤 수열로 막 이렇게 더해지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구조를 보시면 지금은 막 실패해도 괜찮고 나중에 잘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아니면 꼭 그럴 필요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아무튼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그 핵심 아이디어는 내가 기본적으로 여러 팔레시를 실험해보고 난 다음에 점점점 베스트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베스트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고 직관적으로 어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험 과정에서도 뭔가 손해도 있고 그다음에 실험 과정에서도 얻을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때요? 광고나 추천을 할 때 광고나 추천을 실험에 의해서 한다고 치면 내가 이 고객한테 맞는 광고나 제품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쨌건 이 유저들을 대상으로 A/B 테스팅 같은 걸 해봐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실험이나 광고를 하는 것도 아무튼 돈이 드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뭔가 동시에 좀 좋은 이 사람한테 좋은 알고리즘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자 이거 그러니까 로봇 아니면은 기계 제어 이쪽에 좀 쓰고 그러니까 퓨처 베네핏이 중요한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누적된 베네핏을 위주로 좀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상업적으로 추천 광고에서는 내가 지금 투자한 거에서 손해를 좀 덜 봐야 됩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멀티한 밴딧이라고 불러요. 얘는
순전히 뭐 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게 멀티한 밴딧밖에 없어서 멀티한 밴딧은 아마 베이지언 어프로치 할 때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고개를 젓고 있는 이유는 저 지금 한 장밖에 안 했거든요. 네. 지금 4장 있어요, 4장. 이거 언제 하지? 네. 자, 일단 9시 49분이 됐으니까 이 타이밍에 한번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녹화 퍼즈 누르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제 생각에는 요 강의 노트를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링크를 공유했네요. 지금까지 적은 그 판서가 제가 링크를 새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링크 보시면은 이제는 판서가 좀 잘 잡혀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서 이제 이그젬플들을 살펴볼 때는 이 문서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떴네요. 지금 수식 1.1까지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쯤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게 왜 하필 ML이 쓰냐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영상이 뜨는 게 좀 느린 것 같네요. 지금 제가 한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고 있는데 지금 딜레이가 한 0.5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감안해가지고 막 빨리 왔다 갔다 하지 않을게요. 자, MLE가 왜 좋냐? 뭐 많은 이유가 있고요. 관심 있으시면 좀 더 읽어보시고 지금 거칠게 얘기하자면은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은 세타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만약에 트루가 있었다라는 철학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 트루에 가깝게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꼭 샘플 사이즈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베이지한 관점에서나 아니면은 풀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 측면에서도 좀 괜찮은 매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수업 시간 중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수준에서는 1번 항목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ML이 어떻게 구했었죠? 가장 간단한 거.
x도 없고요. 그냥 리얼 밸류 라지 n개 관찰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평균이 뮤 시그마 제곱인 거 IID로 어쌔입니다. 데이터는 관찰한 것이고 이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됐다는 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한다면 정규공포 PDF 기억하시나요? 정규공포 PDF에 의하면은 여기가 지금 정규공포의 PDF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미우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 PDF 밸류를 이렇게 독립이니까 n번 곱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n 분의 1 로그 씌우면은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뭐 별거 아니죠? 2파이 시그마 제곱 로그 안에 들어갔고요. 2분의 1은 밖으로 튀어나왔고요. 그다음에 엑스포넨셜 없어지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마이너스 다 네거티브 씌었으니까 다 날아가죠.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와 뮤에 대한 2차원 그 함수 최소화 문제가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2차원 함수 최소화 문제를 그냥 푸시면 되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 함수가 생긴 게 시그마를 먼저 고정하고 뮤의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 뮤를 플러그인 한 다음에 시그마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면은 조금 더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요 네거티브 로글라이클로드 폼을 보시면은 사실 뮤의 ML이라는 거는 시그마의 초이스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그마를 뭘 선택을 하건 무조건 요 제곱편만 그냥 최소화시키면 장땡이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L2 스케일드 로스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거는 이거 지워져야죠. 무슨 그 가우시안 라이클리우드에서 요 제곱섬을 최소화한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의 MLE는 그냥 Y의 평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의 MLE에 대해서는 그냥 이 녀석을 MLE를 여기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에 대입하신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키면은 그냥 요 녀석 자체 이걸 뭐라고 하죠? 레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가 그냥 바로 나옵니다. 뭐 옛날에 다 하셨던 거죠. 요 녀석의 아이디어가 언제 중요하게 쓰이냐면 그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선형 회귀 분석에서 이게 그 중요한 아이디어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자, 데이터셋에 뭐가 추가됐죠? 이제 X가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일단 쭉 써보죠. 자, 데이터가 요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Y랑 X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형식에다가 랜덤 노이즈 더 있고요. 랜덤 노이즈에 지금 IID 정규분포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X의 분포는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X의 분포를 몰라도 괜찮은데 에러랑은 인디펜던트하고 그다음에 요 X의 분포가 이 베타에는 디펜드하지 않는다. 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합치면은 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혹시 바로 이거 튀어나올 수 있나요? 음. 음. 자, 그럼 아까 보던 거랑 좀 비슷해지네요. 네. 그럼 이때 우리가 모르는 모수는 자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자, 다시 자료를 요 방식으로 설명한다고 할 때 요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베타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타를 어떤 관점에서 구할 거냐? 베타를 어떤 관점에서 구할 거냐? 베타가 어떤 베타를 포함한 어떤 확률 분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네, 확률 분포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확률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맥시멈 라이클리어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머신러닝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 지금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를 설명하는 확률 분포를 잘 써봅니다. 그 다음에 확률 분포를 잘 설명하는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잘 쓴다는 것은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욕구를 한번 만들어내 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볼리스틱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커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걸 빼면 지금 fx, 뭐 베타가 x 트랜스포즈 베타 뭐 이런 상황을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 거죠. 베타를 이제 잘 구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 분포로부터 라이클리우드를 건설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아까 이그젠플 1.2를 보시면 그냥 라이클리우드가 컨디셔널 라이클리우드가 됐을 뿐이죠. 그 다음에 가정상 모수가 x의 분포에 디펜드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모수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를 뽑을 확률은 여기 이렇게 프로포셔널로 써놨습니다. 이 px 텀을 다 날리고 그냥 컨디셔널 라이클리우드 텀만 썼어요. 노멀 정규분포 PDF 그냥 썼습니다. 아까랑 뭐가 다르죠? 그냥 정규분포 PDF에 그냥 평균만 바뀌었으니까 PDF에서도 평균 텀만 바꿔서 썼어요. 자, 그러면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 어떻게 됩니까? 평균 텀만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MLE를 구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이 분포에 대해서 모르는 녀석, 모수가 뭡니까? 베타랑 시그마 제곱 둘 다죠. 자, 그러면 베타와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차원 그 최소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의 구조를 잘 보니까 또 베타에 대한 최소화 문제는 시그마에 상관없이 여기 그 제곱 썸텀만 그냥 제곱텀만 최소화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베타의 MLE는 요 residual sum of square term만 최소화시키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회귀 분석 시간에 아니면은 그 일반적인 표준적인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 수업 때 컨티뉴어스 y 만나면은 로스 펑션 뭐로 쓰라고 합니까? y 값 레이블이랑 예측값 y 햇 있으면은 무조건 로스를 빼서 제곱하라고 하죠. 이 아이디어가 물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RSS의 최소화라는 거는 보통 리스트 스퀘어라고 불리는데 물론 리스트 스퀘어라는 거는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를 푸는 게 연속형 Y에 대해서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푸는 게 가우시안 모델로 또 서포트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푸는 거는 뭐 그냥 선대고요. 리니어 알제브라고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요 5차의 MLE는 아까랑 똑같죠? 여기 베타의 MLE 구하면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끼워 넣어가지고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매트릭스 폼은 좀 자주 등장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써봤습니다. 보통 뭔가 피처 벡터랑 그다음에 요 리스탄스를 관찰했다고 치면 우리가 얘네를 엑셀 파일에 관찰하면 데이터 보통 어떻게 저장합니까? 요 한 로어에 하나의 옵저베이션 저장하고 여러 옵저베이션은 여러 로어에 이렇게 켜켜이 쌓아 나가죠. 그러면은 요 X는 엑셀 테이블에 피처에 해당하는 요 테이블이겠고요. 그다음에 요 Y 벡터는 엑셀 테이블에서 리스판스 칼럼에 대응하는 요 칼럼을 쏙 빼온 게 되겠습니다. 자,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리그레션은 이쯤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그다음 뭐 했죠? 클래시피케이션 있죠?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했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편의상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인지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이너리부터 얘기하기로 했었죠. 바이너리 얘기하기 위해서 베르누이 확률 분포부터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아리까리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아리까리 할 때 많습니다. 이 프로볼리스트 머신러닝 책의 3장에 다양한 확률 분포들이 다 나와 있고 각각의 확률 분포들이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다음에 주로 어떤 변형 테크닉들을 쓰는지 되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실 때는 어떤 책을 꼭 처음부터 쭉 보시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뭔가 필요하시게 되면은 한번 보십시오. 네. 제 의견으로는 아무튼 정말 잘 쓴 책 같습니다. 두고두고 요긴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감히 대가의 책을 평가하죠?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세팅으로 먼저 돌아옵니다. 제로원 데이터 관찰했어요. 동전을 n번 던졌다고 볼 수 있겠죠. 동전을 n번 던졌습니다. 동전 앞뒷면 나올 확률을 몰라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세타입니다. 세타는 0과 1 사이 어떤 수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 내가 주사를 n번 던져서 111에 0000001 나왔어요. 내가 주사위에 대한 선험적인 믿음이 있다면, 주사위, 동전에 대한 선험적인 믿음이 있다면, 이 주사위가, 자꾸 주사위라고 그러네. 이 동전이 앞면, 뒷면 줄 확률을 알고 있겠죠. 지금은 앞면, 뒷면 나올 이 설계도를 내가 얻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면, 뒷면 줄 확률을 데이터에 분포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likelihood가 어떻게 써지냐? ii들하고 가정하니까 독립적으로 제곱될 거고요. 여기는 베르노이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죠. 1이 나올 확률을 세타고 0이 나올 확률이 1 마이너스 세타이다를 그냥 멋들어지게 썼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등장하는 거는 제가 이 수업을 통틀어서 범용적으로 쓸 함수입니다. 보통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펑션은 ftn이라고 줄여서 쓸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시함수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1, 괄호 안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0. 그러면은 여기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 쓰시면 오타가 났네요. 마이너스 하나 붙여야 됩니다. 저 녀석을 세타에 대해서 그냥 일별량 최소화 문제죠. 일별량 최소화 문제고 이거 푸시면 일단 전체 샘플 사이즈분에 앞면 1을 관찰한 횟수 쓸 수 있습니다. 자, N1이랑 N0는 인디케이터 펑션 이용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했지만 사실 제가 의도하였던 거는 옵저버한 데이터 셋에서 0의 개수랑 1의 개수입니다. 1의 개수랑 0의 개수입니다. 자,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 왜 했을까요? y가 0, 1인 거 언제 씁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쓰죠.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어디 보자. 이거 그냥 1.5로 넘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좀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피처가 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1차원 x가 있고 y가 있다고 하면은 마치 뭐 이런 상황이 되죠.
제로 원을 그냥 그 실수로 인식해서 좌표 평면에 찍는다면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F를 R 뒤에서 제로 원으로 보내주는 함수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말하는 것들. 저는 여기에 책에서는 F라는 노테이션을 쓰는데 저는 F라는 노테이션을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수업 내용의 딜리버리에 좀 혼란을 불러일으키진 않을까 조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C라는 그 함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함수를 잘 설명하는 C는 뭘까요? 여기는 1로 보내고 0으로 보내고 여기는 1로 보내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진짜로 추정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불연속적인 함수거든요. 그다음에 배워야 되는 게 요 바운더리 있죠. 이 바운더리를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참 불연속 함수는 여러모로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확률적 머신러닝의 관점에서는 먼저 이것부터 할 겁니다. 요 불연속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 배울 거예요. PY는 1 기본 X 이퀄 X 배울 겁니다. 뭔가 이렇게 그 분류 태스크에서 확률적 머신러닝에서는 먼저 X가 주어졌을 때 Y를 레이블을 관찰할 각 레이블을 관찰할 조건부 확률을 추정하고요. 이 조건부 확률 추정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추정하고 나서 초록색의 불연속한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그냥 컷오프 정해가지고 컷오프보다 높으면 위로 보내고 컷오프보다 낮으면 밑으로 보냈었죠. 네, 약간 리그레션에서는 보지 못했던 뭔가 좀 불편한 스텝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사람들이 왜 컨티뉴어스 Y에 대해서는 이 시나브로 뭔가 프로버블 스택에 쫙 연결이 되는데 왜 바이너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중간에 좀 이상한 스텝을 하나 넣어야 되지?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점점 이해가 좀 쌓여 나갔고 이 불편한 스텝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좀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불연속 함수를 추정해야 됩니다. 불연속 함수를 추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레이블 자체도 불연속적이구나. 이 불연속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뭔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대충 짚고 넘어가자면은
불연속이 뭔가 이상한 점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이그젠플 1.5를 보시면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아니 이걸로 진짜로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라는 답을 들었을 때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 아,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나는 조건부 확률 추정했으니까 조건부 확률 이용해서 컷오프로 나누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예제에서 나오는 컷오프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제에서 다루는 거는 그래서 조건부 확률 추정하는 것까지입니다. 약간 딴소리 길었어요. 근데 이그젠플 1.5 이 확률적인 상황으로 이제 다시 우리의 그 주의를 다시 집중시킵시다. 그래서 x, y 주어졌을 때 이그젠플 1.3과 비슷하게 자, 연속형에서 봤었던 요런 모양을 노란색 같은 모양을 여기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자, 조건부 분포에 대해서 분포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썼는데요. 사실 베르노이 분포라는 건 그냥 제로 원을 조건부 확률로 따로따로 준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PYI는 1 기분 XI를 뭐라고 쓴 거예요? 그냥 1 플러스 익스포네셜의 XI 트랜스포즈 베타분의 익스포네셜의 XI 트랜스포즈 베타 이렇게 모델링을 했을 뿐이에요. 네, 이렇게 썼는데 꼭 그 좀 이거를 좀 노트 만드는 용어로 글을 이해하는 사람이 편하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이렇게 좀 떼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의도한 거는 그냥 이거였어요. 자, 이럴 경우에 자, 아까처럼 그냥 베르누이 분포함수에 여기서 베타 어떻게 구해요? 또 이렇게 이 확률 분포에서 모르는 모수는 베타니까 이걸 세타로 두고 자, 또 라이클리도 썼고요. 세타 대신에 그냥 뮤XI 집어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뮤X가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xi 트랜스포즈 베타분의 익스포넨셜의 xi 트랜스포즈 베타로 쓰이니까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자, 로그 뗄 수 있죠. 로그 익스포넨셜 로그 이렇게 분모 기준으로 떼가지고 로그 익스포넨셜 i는 y가 1인 거 앞으로 뗐고요. 그다음에 i는 y가 1인 거, y는 0인 거 모두 분모 같은 거 갖고 있으니까 합치면은 이렇게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 또 마이너스 붙이는 거 깜빡했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10분 쉬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클리후드까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까지 썼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최소화시키면 될 텐데 이거 최소화 어떻게 시키셨나요?
뭐 사실 별 걱정 없죠. 그냥 아래 GLM 해가지고 하면은 굳이 내가 뭐 얘 최소 어떻게 해 걱정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잘 풀어줬죠. 근데 논문들을 보시면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 라이브러리를 보통 오프 더 쉘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선반 위에 있는 겁니다. 그냥 선반 위에 있는 라이브러리 그냥 쓰시면 되는데 보통 논문이라고 하면 그 문제 그대로 안 풀죠. 뭔가 이 상황을 설명하는 확률 분포나 아니면 어떤 그 제한적인 상황을 서술하면은 묘하게 텀 몇 개가 추가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로 풀 수 없어요. 그럼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이 함수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내가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켜야 이 함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컨벡스 티어리입니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티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라이브러리를 쓸 수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하드하게 따질 겁니다. 사실 이 함수는 베타에 대한 블록 함수예요. 블록 함수가 뭐냐고요? 아니면 블록 함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 함수가 이렇게 블록 모양으로 잘 생겨가지고 요 NLL의 세타의 미니마이저가 딱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이 유니크 미니마이저가 존재하냐 이게 좀 중요한 파트고요.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내가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켜서 이 미니마이저를 찾을 거냐 이게 또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녀석도 이번 코스에서 아마 그 컨벡스 티어리 바로 하고 나서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몇 개를 다룰 겁니다. 전적으로 이유는 미지의 컨스트레인트와 미지의 페널티를 만났을 때도 두려운 마음 없이 최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남은 게 이제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했으면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함수들 이거까지 중간에 로그 1-t분의 t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이름을 로짓이라고 붙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로짓의 인버스 함수는 많이 들어봤겠어요.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많이 정의를 합니다. 로짓이랑 시그모이드는 그냥 쓸 거니까 나중에 지금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남은 게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랑 라이클리드의 확장인 경험적 위험 최소화 방법,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과 그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면은 딱 끝입니다. 11시까지 쉬었다가 저의 목표는 20분 만에 얘네들을 훑는 건데요. 20분 만에 훑고 그 다음에 강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하고 오늘 수업 마치려고 합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 재개했고요. 아까까지는 클래스가 2개인 경우의 그 확률적인 머신러닝 모델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일단 레이블을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만약에 yi에 피처 xi까지 주어지게 되면은 그럼 이제 레이블 기분 피처는
베르누이 확률 분포인데 이 베르누이 확률 분포의 모수가 피처의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피처의 함수가 됐었고 피처의 함수를 어떻게 모형화하냐에 따라서 그 이게 리니어 모델이 되냐, 넌리니어 모델이 되냐가 결정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언급을 깜빡했었던 거는 대체 요 녀석은 보통 사람들이 미리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뮤i는 뮤 자체는 제로와 원 사이에 있는 녀석이고 xi 트랜스포즈 베타는 임의의 연속적인 값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뮤는 0과 1 사이에 있고 xi 트랜스 베타는 이렇게 임의의 실수값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둘 사이를 이어줄 어떤 그 비선형 변환이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 변환이 저희는 아니면 많은 경우에 로직 변환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확률과 연속형 값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런 비선형 변환이 필요하게 되고 보통 많이 쓰는 게 이 로직 변환이고요. 로직 변환의 인버스가 이 보통 많이 쓰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여러분들이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이런 거를 본다면 그냥 확률적 모델링에서 요 확률과 이 프리딕트 값을 이어주기 위해서 비선형 변환을 하나 고정했구나, 그거를 로짓 함수로 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굳이 이 로짓 변환을 만진다고 해서 성능이 딱히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아닌가 봐요. 오히려 다른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뭔가 성능에 개인이 있을 수 있는데 로짓 변환 자체를 비선형 변환은 뭐 다른 로짓이 아닌 다른 함수를 쓴다고 해서 성능의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멀티 클래스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디가 일반화되냐? 자, y를 관찰하는 건 똑같고 y가 아까는 0, 1이었는데 지금은 1번부터 k번까지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0번의 역할을 지금 보통 k번에 합니다. k번째 레이블이 0번의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범주가 여러 개인 분포를 우리는 보통 다항 분포, 멀티노미얼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에서는 카테고리컬 분포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카테고리컬 분포라는 건 그냥 y가 클래스 k를 취할 확률이 세타 k인 겁니다. 세타 1부터 그러면은 세타 1부터 세타 k까지의 그 확률들이 있겠죠? 이게 어디까지나 y를 하나 뽑았을 때 세타 1, 그러니까 1번부터 k번까지 k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k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1부터 k까지가 뭐가 나오건 걔네 썸은 1이 돼야 되고요. k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음수의 확률 이런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수가 k차원 벡터가 되겠습니다. k차 벡터인데 약간 좀 이렇게 리스트릭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MLE도 그냥 비슷하게 쓰면, 그러니까 likelihood랑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도 비슷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MLE는 똑같이 이건 뭐 이렇게 또 미분해가지고 이번에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뭐 이런 거 쓰셔가지고 뭐 최소화하시면 또 똑같은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NK라는 거는 자, 역시 클래스 K의 카운트를 NK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그 이 세타를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 세타를 자 피처를 관찰했다는 가정하에 이 세타를 x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요, 이제 프로버빌리스틱 머신러닝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클래스가 K이잖아요. 그래서 로짓을 아까 잘 생각해봐. 아까 로짓은 사실 1-1 이렇게 로짓은 0일 확률분의 1일 확률의 로그거든요. 그거를 아이디를 확장하면은 로짓 모델을 어떻게 주냐?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분모는 다 K번째 클래스의 확률로 하고요. 그다음에 분자는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다다다 K 빼기 1번 클래스. 요 K 빼기 1개의 그 확률 B를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된다라기보단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클래스의 그 확률분의 다른 클래스의 상대적 확률의 비율의 로그를 또 그 주어진 x의 선형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네, 클래스가 k가 있으니까 이제 베타가 베타 1부터 베타 k 빼기 1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그냥 d 차원이 아니라 d 곱하기 k 빼기 1차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밑에는 뭐 밑으로 확장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하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좀 노테이셔널한 어떤 그 편의를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k 빼기 1개는 다 수식을 쓰는 방식이 똑같아. 근데 k 번째만 좀 특별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항상 특별하게 수식에 쓰면은 줄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베타 k란 어떤 한 모수를 가정한 다음에 얘는 언제나 제로인 녀석으로 딱 치면 뭐 이렇게 엑스포넨셜 베타 k는 언제나 엑스포넨셜 제로 1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으니까 마치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윗줄을 볼까요? 자, 마치 윗줄에서 뭐라고 쓰는 거랑 똑같냐면은 이거 좀 1일 클래스 있을 때는 엑스포넨셜 x의 트랜스포즈 베타인데 0일 때는 뭔가 여긴 1인 게 뭔가 이상하잖아. 얘를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베타 제로를 1이라고 이렇게 0이라고 하면은 여기 엑스포넨셜 x의 트랜스포즈 베타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1 자리도 다 엑스포넨셜 xi 트랜스포즈 베타 제로라고 쓸 수 있죠. 너무 작게 썼나요?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릭입니다. 그냥 클래스에 대응해서 언제나 exponential x의 트랜스포즈 베타 제로 꼴로 이렇게, 그러니까 베타 k 꼴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마치 로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처럼 보이냐? 분모는 각 클래스에 대응되는 exponential xi 트랜스포즈 그 베타 오브 클래스 얘네들의 썸이고, 분자는 뭐가 돼요? 그 해당 클래스에 해당하는 xi 트랜스포즈 exponential xi 트랜스포즈 베타 k가 됩니다. 이건 뭐 전혀 뭐 이렇게 어떤 그 의도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순전히 어떤 매스미티컬한 깊은 얘기가 있는 거 아니고 순전히 그냥 이 라이클리우드랑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요렇게럼 이쁘게 써줄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트릭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꾸 요 텀이 좀 등장하네요. 그쵸? 요 텀 요거. 요것도 맨날 이렇게 썸 분자 분모 엑스포넨셜 쓰기 귀찮으니까 자, 소프트맥스라고 저렇게 정의해 줍시다. 소프트맥스는 각 값들에 대해서 엑스포넨셜을 취한 거를 다 분모의 썸으로 넣어주고 각각을 엑스포넨셜 취한 값을 다 분자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역은 임의의 실수 k 차원을 취할 수 있는데 치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로, 1의 k 그 각각의 엘리멘트는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뭔가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확률적인 값을 나타내게 편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요 다항 분류의 로직 모델링에서 온 겁니다. 자, 7분 남았어요. 7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지금까지 세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태스크 얘기했어요.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거기서 확률적인 머신러닝 모형은 어떤 식으로 확률 분포를 만들어 주는가. 대표적으로 리그레션에서는 가우시안 모델링으로 보여드렸고, 물론 교과서 보시면은 뭐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런 걸로도 다른 걸로도 리그레션을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하면은 L2 로스가 나오고요.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하면은 그 L1 앱솔루트 밸류 그 디퍼런스 로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모델링했죠? 기본적인 건 바이노미얼 혹은 멀티노미얼. 아니 바이노미얼 멀티노미얼의 그 모수의 로직 변환을 x의 선형 변환으로 모델링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든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다항 분포 혹은 이항 분포의 로직 변환,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포맷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이거겠죠. 때가 어느 때인데 주구장창 리니어만 하고 있느냐.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그젠플 1.9랑 그다음에 이그젠플 1.5랑 이그젠플 1.3을 보시면 제가 XY 트랜스포즈 베타 텀만 파란색으로 칠해놨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그 피팅된 커브를 선형으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이 파란색의 XY 트랜스포즈 베타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피팅된 뭐 커브나 아니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X의 선형 함수가 되게 X의 비선형 함수가 되게 하고 싶으면은 이 파란색 부분을 X의 비선형 함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제로 자, XY 트랜스포즈 베타 대신에 미리 만들어 놓은 피처 맵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피처에 대해서 피처의 선형 변환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그제스표 1.11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밑에 주석을 보시면은 이렇게 D차원 함수를 자기랑 자기 자신의 제곱으로 이렇게 피처를 여러 개 만들어 두고서 요 녀석에 대해서 베타1, 베타 아마 2B겠죠? 이렇게 코에피션트를 피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베타 헷 MLE는 선형 모형에서처럼 똑같이 리니어 프레임워크 하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 X의 관점에서 보시면 X를 한번 비선형적으로 꼴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는 비선형인 모양이 됩니다. 이 녀석을 보통 한 2015년 이전까지는 많이 썼어요. 뭐 커널 리그레션 혹은 커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많이 불렀고요. 그다음에 왜 굳이 비선형 함수의 선형 결합만 고집해야 하느냐? 선형 결합보다는 비선형 합성 함수로 꼬는 게 훨씬 더 다양한 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아이디어로 갖고 온다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XI 트랜스포즈 베타, 선형적인 X의 선형 함수 대신에 X의 선형 변환에 비선형 변환을 한번 하고 비선형 변환에 또 한 번 선형 변환을 하고 선형 변환에 또 비선형으로 꼬고 이거를 합성 함수로 쌓아 나가면 물론 뉴럴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아키텍처를 어떻게 짜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설명하기에는 수식으로 쓰기에는 이게 가장 엘리멘터리하고 이 핵심을 잘 압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함수를 이렇게 꼬시면은 역시 이렇게도 비선형 함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이때의 모수는 이 선형 코에피션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은 이 넌리니어 트랜스폼은 논리니어가 넌리니어예요. 보통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리고요. 이것도 보통은 이렇게 폼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냐? 이제 더 이상 이 네거티브 로거 라이클리후드가 세타 모수에 대해서 컨벡스한 함수가 아니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띠어리나 그 경험적인 결과들은 세타에 대한 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굳이 글로벌 미니마로 가지 못하고 로컬 미니마만 가도 충분히 얘가 좋은 핏을 준다. 이런 게 이렇게 경험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기보다는 모두의 경험입니다. 요 녀석은 여기 부분은 그 저희 학교에서는 학부 4학년 그 딥러닝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학부 때 했다고 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때 거기서도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위주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에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세팅인 뭐 겐이랑 오토 인커더는 이번 수업에서 좀 다루려고 해요. 자, 아유 5분 정도 더 써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그 핏을 잘 관장하는 모수 세타를 잘 추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의 예제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게 뭐였어요? 그냥 아그민 세타 마이너스 썸 아이너프 덴까지 로그 PYI XI 세타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미니마이즈 할 게 꼭 확률에서 온 어떤 것이어야겠느냐. 사실 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를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거를 좀 이 개념을 확장해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어떤 손실 함수를 세타에 대해서 잘 최소화하면 우리가 원하는 핏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라이클리우드가 아니면은 어떤 손실 함수를 선택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손실 함수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가 하나 예제였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인포메이션 띠오리를 했던 사람들이 또 고려했던 또 다른 다양한 로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에 띠오리티컬 서포트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얘를 최소화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직관적으로 딱 프로포즈를 했는데 되게 잘 작동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나이스한 해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로그라이크 프로버빌리티 베이스드건 아니면 넌 프로버빌리티 베이스드건 여러 가지 뭔가를 최소화한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일반화시키는 게 보통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확률에 기반하지 않는 로스 펑션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L2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왔죠? L1 어디서 왔어?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에서 왔어요.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버빌리티 해석이 없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힌지 로스가 있는데 힌지 로스는 확률적인 모델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리그레션에서도 후보 로스라고 퀀타일만 맞히는 로스가 있거든요. 퀀타일만 맞히는 로스도 아마 확률에서 온 건 아니다. 뭐 갖다 붙일 수 있긴 할 텐데 아무튼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로스는 다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보통 데이터 기반의 로스만 미니마이즈 하나요? 옆에 뭐 붙이지 않나요? 네. 자, 데이터 로스 옆에 붙이는 무언가.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은 규제입니다. 규제라는 말이 붙으면 뭔가 이게 없었다면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있음으로써 뭔가 자율성을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이죠. 자, 뭐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냐면 사실 이 규제 텀을 붙인다는 거는 라그랑즈한 멀티플라이어 관점에서 보면은 아그민 뭔가 F 세타 더하기 C 세타라는 거는 사실 아그민 C 세타가 뭔가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F 세타의 최소화를 구하는 거랑 거의 뭐 대충 요 상수 텀 붙는 건 좀 다르지만 아무튼 동치잖아요. 그래서 규제라는 거는 내가 피팅할 그 클래스를 더 좁히는 겁니다. 왜 좁혀요?
왜냐면 내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클래스도 사실 너무 커가지고 오버피팅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적당히 해서 적당히 나의 선택의 폭을 오히려 더 좁힘으로써 모델에 나의 바이어스를 더 많이 집어넣는 대신에 나의 그 바이어스가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오버피팅을 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거는 뭐 라쏘 페널티 많이 쓰고요, 리치 페널티 많이 쓰고, 그다음에 프라이어 페널티라고 또 다른 확률 분포를 또 갖고 옵니다.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그 확률론에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뭔가 확률론에서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저희 숙명여대 기준으로 이렇게 좀 많이 커버하진 않지만 확률을 보는 그 철학적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확률은 빈도주의적인 거다, 프리퀀티스트 관점이고요. 하나는 확률은 선험적인 주관에 의해서 뭔가 변한다. 이거 말 틀릴 수 있어요? 베이지안 관점이 있습니다. 베이지안 관점에서 보면 요 레귤러라이저가 뭔가 세타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라는 어떤 선험적인 믿음을 좀 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아마 갑자기 좀 말이 꼬이기 시작하죠.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몇 주 차이가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프리퀀티스트건 베이지안이건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뭐 이렇게 흑묘 백묘 뭐가 중요합니까? 잘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는 먹고 사니스트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베이지안 관점에서 뭐 이렇게 이런 러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얘는 이제 베이지안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좀 조금 머신러닝스러운 거 이제 좀 튀어나오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에 L1 붙이면 보통 그냥 라쏘 리그레션이라고 불리고, 리스트 스퀘어에 L2 페널티 붙이면은 뭐 리치 리그레션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물론 리스트 스퀘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일반적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드에 이렇게 페널티 붙이면 다 이렇게 그 페널티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마 R 기준으로 GLM에서 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에서는 사이클런에 다 들어있는 기능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페널티 선택은 다 이 함수 안에 이 보조 기능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은 뭐 다른 로스 펑션을 끼워 넣었다 정도인데, 이거를 얘기를 했던 이유는 본질적으로 지금 위에까지는 모두 y가 0, 1인 경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0, 1 대신에 0를 -1로 대응시키고 1을 +1로 대응시켜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다시 쓰면 조금 다른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yx 트랜스포즈 베타의 함수로 쓸 수 있어요. 네.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는 거는 다른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다 똑같은데 이 yx 트랜스포즈 베타의
다른 꼴의 함수를 취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녀석들이 사실 이 질문들을 되게 처음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뭐가 더 좋냐? 단 함수 클래스는 같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xi 트랜스포즈 베타 텀은 여러분들이 그 xi 트랜스포즈 베타 대신에 뭐 넌리니어 모델을 갈아 끼면 여기는 다 바뀌게 되어 있고요. 여기만 바뀌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y x 트랜스포즈 베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건 SVM이건 변하지 않아요. 차이는 이 로스 펑션의 모양에서 오죠. 그런데 얘네들 생긴 모양을 보면 자, 빨간색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스고요. 다음에 파란색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온 힌지 로스입니다. 대충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무슨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 근처에서 SVM은 타이트하게 영웅으로 쫙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오늘 디테일하게 커버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의 이 갭에서 이론적으로는 SVM이 조금 더 뭐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샘플 사이즈가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렇게 바운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나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데는 어심타틱하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랙티컬하게는 퍼포먼스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로원 로스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제로원 로스는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이 문제를 푸는 관점이 제로원 로스 펑션도 있어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풀 때는 트레이닝 셋에서는 로지스틱이나 힌지로스 미니마이즈 한 다음에 모델 선택할 때 뭐로 합니까? 제로원 로스로 평가하죠. 여러분 오분율, 클래시피케이션 아큐러시 이런 걸 평가하잖아요. 오분율은 사실 제로원 로스의 에버리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연속형 Y 예측할 때는 트레이닝 셋에서도 L트로스로 미니마이즈 하면 밸리데이션 셋에서도 L트로스로 학습기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서 쓰는 로스랑 밸리데이션 셋에서 쓰는 그 평가 지표랑 똑같아요. 똑같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왜 트레이닝 셋에서 옵티마이즈 할 때는 제로원 로스를 안 쓰죠? 자, 제로원 로스는 컨벡스하지도 않고 컨티뉴어스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로원 로스 펑션을 쓴다고 한들 함수를 어떤 x의 어떤 함께 모델링을 하면은 뭔가 뭐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금인 베타 해가지고 이렇게 썸 해가지고 뭔가 요 제로원 로스 넣어가지고 뭔가 미니마이즈 하겠죠. 근데 요 로스 안에 중간에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펑션이 딱 끼는 순간 이 다변소에 대한 최소화 문제는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컨셉추얼리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셋에서 제로원 로스로 푸셔도 되는데 컴퓨터로는 아마 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힌지 로스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오는 그 크로스 엔트리 로스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 제로원 로스의 대체 손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대체라는 게 무슨 잘 정의된 용어인 건 아니고 그냥 대충 갈아 꼈다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쯤에 사람들이 드디어 이해한 게 뭐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스나 힌지 로스는 이 대체 손실로서 지켜야 할 미덕들을 되게 잘 지키는 함수라는 게, 그러니까 제로운 로스 대신에 사실 제로운 로스 대신에 아무거나 이렇게 고려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 상당히 최적의 그 성질을 갖고 있는 대체 함수라는 게 한번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그냥 편하게 그냥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뒷부분은 제가 조금 시간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리뷰할 때 뭐 굳이 깊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고요. 조금 더 제가 방금 얘기한 뭐 제로 로스 대신에 대체 손실 뭐 이렇게 쓴다 이런 관심 있으시면은 그 PM의 책의 91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유, 웹툰 볼 때마다 이거 한 작가들이 가끔 분량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 마음이 강의 준비할 때 참 이해가 잘 됩니다. 네. 다음에 좀 더 분량을 잘 조절해 보고, 뭐 다른 때는 오리엔테이션 용문의 시간을 따로 뺄 필요가 없으니까 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포맷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핸드리튼으로 강의 노트를 적어서 업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미리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분량은 한 5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글씨를 작게 쓴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핸드리튼으로 적으면 조금 더 분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라이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구상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